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앞에 다시는 저 캐노니컬 코릴레이션이라는 통계에서 나와요. 네, 통계에서 나오는 방법일 때 우리가 이별량 상관계수, 변수 x와 y의 상관계수를 우리가 이별량 상관계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연구는 x와 y 관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이 되는 거고 얘가 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ax 플러스 b 혹은 여기는 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하는 게 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x와 관계를 선형관계로 놓고 그 이제 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혀내면 원인이 어떻게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쓰는 게 x와 y가 같이 움직이느냐 따로 움직이느냐 하는 걸 연구하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그가 보면 각각의 분산의 곱분에 같이 움직이는 공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얼마큼 많으냐 하는 게 따지는 게 상관계수예요. 그러니까 근대 변수가 한 개거든요. 근데 회귀 분석을 이제 확장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x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여기를 이렇게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여기를 뭐 맨 앞에 썼는데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점점점 베타 p xt. 그래서 각각의 변수의 개수를 곱해서 더한 선형 결합이라고 얘를 거기에 공통적으로 되는 절편의 관계로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y와 x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 베타 제로 베타 1 이거를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추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다중회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x와 y의 관련성이 있느냐, 회귀직선의 의미가 있느냐 이걸 따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련성 정도를 측정하는 게 결정계수라는 걸 써요. 결정계수라는 걸 쓰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r제곱이라고 그러죠. 이 r제곱의 이 r이 뭐냐면 얘가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인데 x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x와 y 한 개의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중상관계수, 멀티플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그대로 확장되는 게 뭐냐면 y도 여러 개야. y도 여러 개야. y가 y1서부터 yp개가 있고 여기 x가 x1서부터 xp개. 이것과 이것의 상관계수. 이거를 우리가 정준상관이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준상관. 이 정준상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캐노니컬 코릴레이션.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새로운 이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회귀식. 회귀식 만드는 방법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그거를 만약에 그냥 y라고 합시다. y는 y1과yk의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중속변수의 회귀식의 개념으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두 개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구해봤더니 그 상관계수가 이래. 그럼 또 다른 또 베타제로 이런 계수를 바꾸면 또 다른 얘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수도 없이 얘하고 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게 되는 y와 x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만들어낸 x와 y의 상관계수를 우리가 정준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보다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좀 어렵죠. 얘는 한 번만에 계산되는데 얘는 수도 없이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생겼던 개념이고 이게 바로 정준상관계수. 그래서 정준상관계수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과학이든 특히 사회과학이면 더 중요하고요. 자연과학이라도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런 정준 상관계수.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통계를 하고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쭉 가면 이게 거의 이제 합쳐져요. 서로 힌트를 얻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공부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정준상관계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정준상관계수의 제곱을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에서는 단순 여기하고 이 R제곱을 뭐라고 그래요? X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X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비율은 X 여러 개와 Y의 상관계수를 제곱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 개 Y하고 여러 개 X 간의 상관계수를 정준상관계수라고 하는데 그 정준상관계수를 제곱하면 그것이 바로 집단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썼지만 판별함수의 분산 비율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식 가지고 얼마만큼 이 집단을 잘 구분해 주느냐 하는 걸 나타내주는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뽑혀지는 이 정준 판별함수, 처음에 우리가 찾아내는 식은 가장 이 두 개 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선형결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찾아지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선이 또 필요한 거야.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선의 설명 비율이 그거를 여기 이제 분산 비율 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이 아웃풋에 보면 얘가 쭉 쳐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판별함수의 수는 선의 숫자, 아까 분류 선의 숫자는 집단의 숫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만약에 세 집단을 구분하면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개. 그런데 내가 변수 x가 만약에 3개다. 그래도 2개. 그러니까 집단의 숫자 마이너스 1과 판별분수의 숫자 중에서 더 작은 것만큼. 그래서 판별함수의 숫자는 그것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붓꽃 자료가 3개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세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세 종류를 구분하는데 내가 사용되는 x는 4개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4하고 집단의 숫자 3-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함수는 최대 1개 아니면 2개, 최대 2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변수의 숫자가 2개인데 집단을 사실은 2개까지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판별함수를 2개를 만든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2개 내지 그 이하로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지는 직선, 그걸 판별함수라고 합니다. 얘가 설명력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전체 설명력의 약 89.2%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앞에가 좀 부족한 거를 또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맥시멈이 최대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로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뭐냐? 내가 판별함수를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정보 손실은 생기겠지만 더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모형이라는 거는 복잡한 것보다 정확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간단한 기준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간결성이라고 해요.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간결성인데 그거를 가는 거고, 나중에 이거는 수학에서 배우세요?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어렵죠? 아이겐밸류. 벡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겐밸류.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이겐밸류가 1.6이다. 그러면 사실 두 개 변수가 설명하는 1.6개 변수가 설명하는 거를 제가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사회과학에서 부조방정식 꼭 배우잖아요. 부조방정식 하기 전에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걸 배워요. 요인 분석을 배울 때 우리가 측정하는 그 변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 요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재 요인을 찾아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아이겐 밸류 값이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뭐 0점 몇인데 요인을 추려내면 그 요인은 생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요인을 만들어봐야 모형이 복잡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여기 빨간색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판별 함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디폴트로 사용하는 거는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제 아이겐 밸류 값이 1.1보다 큰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판별 함수가 하나면 충분하다. 근데 두 개까지 다 했을 때는 물론 100%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이겐밸류 1점 얘는 이제 아이겐밸류 두 번째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한다. 그래서 이 작업도 이제 알고리즘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판별 함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 외에 여기 뭐 밀크스 람다나 이런 값들이 있는데 적합도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셔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판별 함수를 가지고 아까 하나씩일 때 보면 이게 판별 함수가 결국 이 식이에요. 하나의 식. 그 값이 어떤 값보다 크면 뭐 1, 어떤 값보다 작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개체를 만들어요. 식을 만들고 피셔가 제시한 이 식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식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이 어떤 값이 큰 쪽으로 집단을 판명하기 1집단의 식 피셔가 추가적으로 계산해 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피셔의 판별함수는 요 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1로 집단을 그러니까 1집단의 값 2집단의 값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식과 이렇게 숫자 커지는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더 가깝냐 저쪽에 더 가깝냐 하는 거를 그 숫자 갖고 그냥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운데 오면 숫자가 거의 비슷해지겠죠. 경계점에 오게 되면. 그래서 판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계점에 올수록. 근데 어쨌든 숫자를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준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분류 모델 모두에 해당되는 거니까 꼭 여기에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분류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그룹을 얼마만큼 잘 구분해 주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실측치 이쪽 측을 예측치로 놓고 교차표를 그렸을 때 이렇게 대각선에 오면 정상 분류고 이쪽에 이제 오분류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법 오분류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전체 오분류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분류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그룹과 2그룹을 구분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1그룹을 좀 더 잘 식별해내는 게 목적이냐. 대충 모델에서는 부don할 사람을 부don을 잘 가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는 그룹 1의 오분율이 적은 쪽으로 찾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만든 이후에 이 평가하는 방법은 모든 분류 모델 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요거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후보 X가 굉장히 많을 때 후보 X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회기식에서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X를 다 때려 넣는 방법이 있고 뭐 forward, stepwise, forward, backward, stepwise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중복이 적은 X의 조합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X를 이제 찾아낼 거냐 하는 데 있어서 뭉창 집어넣는 방법이 디폴트고 그다음에 뭐 밀크스 람다 통계량에 의한 방법 아까 요 F 그러니까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회귀 분석에서 이상치를 우리가 측별할 때 그 마할러비스 거리라는 거를 일부에 쓰는데 그 영향력 있는 그
관측점들을 찾을 때 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디폴트는 사실은 요 강제 모두 다 내가 유형 노드에 설정한 입력으로 설정한 걸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그 디폴트인데 요 단계 선택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면 가장 적절한 X의 조합을 찾아준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드린 그 피셔, 아래 피셔가 얘기했던 두 꽃이 이렇게 생겼대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종류가 세토사 이렇게 안 보이네. 세 가지가 있어요. 저기 세토사 버지니아, 여기 있네. 버지니아 세토사 베로니카, 버지칼라,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아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세 가지 종류를 이제 여기 페달의 길이, 그다음에 페달의 폭, 이게 페달이 밑에요. 요 밑에 있는 거. 이게 페달의 길이, 폭, 그다음에 이건 꽃잎이에요. 꽃잎의 길이, 폭. 이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이 세 종류의 집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는 지금 그 두 가지 변수만을 뽑아내서 그냥 그림으로 보기 2차 평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꽃잎의 폭과 길이를 가지고 세 종류를 측정해 보면 색깔이 요즘 구분이 되나요? 했을 때 여기에 적절한 이제 선을 갖다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해야 되겠죠. 세 종류니까 그걸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림에서는 2차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4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인 거죠. 4차원 공간상에 떠 있는 세 종류의 점들을 잘 구분해주는 우리가 직선을 찾는 방법. 이게 선형 편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복잡하게 그려본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를 여기다 주고 이쪽에 매트릭스 형태로 준 거죠. 매트릭스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변수와 이 변수, 페달과 꽃받침의 길이 가지고 본 거, 얘는 꽃받침의 길이와 이 페달의 랭스 가지고 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차원을 쭉 다르게 살펴보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 분포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볼 때 보면 세 가지 분포가 좀 잘 구분이 되고, 얘는 뭉쳐져 있고, 얘는 이제 잘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두 개와 얘를 구분할 때는 요렇게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얘가 무슨 종인가? 얘는 잘 구분해 주잖아요. 차원을 갖다 달리 해놓으면. 얘네 둘은 섞여져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형 결합을 통해서 잘 구분해 주는 그 식을 갖다 직선을 찾아내서 그 직선 여러 개를 이용함으로써 이 세 종류를, 여기는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되죠. 직선 2개를 잘 쓰면 세 종류를 잘 구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한번 우리가 SPS로 한번 돌려보고 하시면 더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돌려볼 텐데, 데이터는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 중에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이 LDA_SVM, 이 LDA SVM 선형 판별 분석과 서포트 같은 것입니다. 이 예제 데이터를 풀어서 C의 데이터 폴더에다가 풀어놓으시고, 풀어놓으시면 쫙 여기 풀려져요. 거기까지 하신 다음에 모델러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러를 갖고 띄워서 선형 판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아이리스 CSV라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갖고 있는 개념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 한계점과 장단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LDA는 가장 기본적으로 단점 중에 하나는 X가 전부 등간척도 비율척도 연습해야 돼요.
범주형 x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옛날에 나온 기법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연속적인 숫자, 그러니까 그것만이 원래 숫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분석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 범주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써? 다시 한번. 누가 뭔가 이상한가? 라이센스가 익스텐드 됐다고 나오는데. 그 질문인데요. 예. 그 공문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다거나 하면 뭐 변수 제거를 별도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그 판별 분석 과정을 만족시키는 때 연속형이 아니다. 예, x가 연속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수로 해가지고 공문산의 공문산 행렬이 동일성을 검정을 하면 얘가 이제 원래 가정은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에 대한 가정상? 판별 분석. 예, 판별 분석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있었는데, 예. 그 각 부분 집합들의 모집단 분포가 동일한 공문산 행렬이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SPSS 스태티스틱에서 돌리면은 예. 그 공문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제 유의 확률을 이제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단의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데이터 이제 해서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근데 가정상이 그렇게 엄격한 분석이 아닌데 LDA 분산의 집단 간의 공분산이 동일한 분산 간의 공분산이 동일하는 가정이 있어요? 예. 현역 판별 분석에 이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닌 데이터는 이게 LDA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변수를 어떻게 빼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집단의 공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 Y의 어떤 뭐 1, 2, 3이라는 어떤 분류할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거에 대한 집단의 분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거는 집단의 등분산 가정이잖아. 분산 아니에요. 그걸 집단의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예. 등분산 가정이 그렇게 엄격한 가정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집단의 편견 비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는 집단 자체가 X일 때 얘기고요. 그거는 집단이라는 변수가 X일 때 예. Y 추정값이잖아요. Y의 값이 같으냐 틀리냐 하는 거를 Y의 분포가 같으냐 틀리는 걸 따질 때 네. 그때 집단에 따른 Y의 분포가 분산이 같냐 틀리냐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여기는 그 XY가 뒤바뀐 거잖아. 예. 그러니까 X는 연속형이고 Y는 범주형인 거야. 예. 그러니까 집단의 등분산 가정이라는 지금 동분산 가정이라고 말을 해야 여기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분포 추진의 표본이 된다라는 거 정기성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 N 검정으로 이거를 하더라고요.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이거를 보더라고요. 판별 분석 모션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가정을 만족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찾아봤는데 안 나오고 뭐 QDA라고 뭐 쿼드라틱 그 판별 분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LDA는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래된 통계적 방법은 대부분 가정상이 만족할 때는 다 분수 변환을 이용해서 가정상이 맞게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계산은 어찌됐든 다 나오더라고요. 계산은 다 나오는데 원래 가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에서 가정상이라는 거는 그 가정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통계 기법은 똑같아요. 모든 통계 기법은 가정상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산한 값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계산은 가정상을 만족하든 안 하든 일단 얘는 계산해. 예.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할 때 이런 조건이어야지만 이 계산이 맞아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상에는 굉장히 엄격한 가정이 있고 덜 엄격한 가정이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엄격할수록 숫자가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덜 엄격한 가정은 다소 설령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도 크게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긴 하는데 그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통계는 딱 경계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 크면 클수록 좋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오차를 감안하고 그냥 적용해서 쓰던지,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쓰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여러 가지 변수 변환이나 이걸 이용해서 변환을 해보고 아까 그러니까 뭐 선형인 경우에 이렇게 원래 변수 변환을 해서 뭐 로그도 씌워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 이 굽어진 관계가 직선의 관계로 펴지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이 지금 해보는 거고 지금 아까 아마 그게 집단 안에서 x들 간의 공분산 행렬을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집단별로 같아야 되는데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수 변환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얘가 오차가 커진다는 걸 감안하고 적용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그 이유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잘 맞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꼭 LDA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사실은 가정상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연속형이어야 된다. 이거는 꼭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범주의 x는 아예 취급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공분산의 일관성 가정이라든지 뭐 지금 뭐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런 가정들은 굉장히 좀 세지 않다고요. 특히 다별량 정규분포 가정. 일단은 얘가 왜 안 뜨냐? 잠깐만요. 이게 더 시급하네. 왜 프로그램이 안 뜨나? 이게 지금 라이선스가 소프트웨어 다 뜨나요? 저는 이게 안 떠가지고 반응도 안 해가지고 지금 지워서 다시 깔았는데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메시지 같으네요. 다 안 떠요? 지금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게 라이선스. 아니 라이선스가 없으면 라이선스가 익스파이어 됐다고 나와야 된다는데 한번 여기를 볼게요. 라이선스 인증 마법사를 튕겨버리는데. 라이선스가 만기됐습니다라고 나오네. 라이선스를 다시 넣어야 돼요. 전에 제가 알려드린 쪽에 지금 다 마찬가지죠. 코드는 메일로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개인 PC는 근데 학급 PC. 잠깐만. 어려우니까 여기 일일이 이거 다 받기도 그렇고. 소프트부터 안 되면 이번 주에 딱 안 되네. 어디에다 여기. 저거 인터넷 사람은 엄청 모르겠는데.
코드들 다 한번 준비를 하세요. 기록만 남겨놓으면 돼요. 기록만.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코드를 미리 많이 발굴해서 이 안에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넣어놨는데 저작권자가 IBM이다 보니까 IBM에서 니네가 왜 판매되지 않은 코드를 이렇게 많이 썼냐 그러면 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썼어라는 기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요새는 IBM 때문에 귀찮아지긴 하는데 IBM 애들도 몰라요. 지들도. 좀 나왔네. 왜 이게 15일까지밖에 안 되지? 일단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받아올게요. 일단 우선 쓰세요. 다시 받아다 드릴게요. 이게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예, 우선은 쓰시고 제가 발급을 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코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여기 가시면 아까 인증 코드 하는 거 그거 잘 모르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모델러 탭으로 가시면 여기 라이센스 인증 마법사가 있어요. 얘를 수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가 라이센스 코드가 익스파일 됐다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시고 아까 새로 발급받은 라이센스 코드를 수행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또 한 가지 더 있네.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얘를 프로그램이 이 윈도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돼요. 이 라이센스 인증하는 게 얘가 그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에다가 뭐 파일을 라이트 해야 되는데 라이트 권한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예 막아놓은 거죠. 아니 이게 뭐였지? 참 여기서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요. 이게 참 지난번에 다운 모델로 친구들 그 전에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여기 일과 시간도 아니니까 뭐 또 나눌 수도 있어. 다 여기 정수에
이거 안 되면 재부팅 해가지고 하면 또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패치 받았구나. 여기 뭐 보안 무슨 프로그램 깔려 있나요? 모르시죠? 다 프로그램 노트북 갖고 오신 분은 지금 되는 사람 있어요? 노트북만? 네. 그다음에 PC 또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지금 설치 그래? 노력 중입니다.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코드를 바꿨어요? 네. 새로 받은 새로 받은 걸 됐어요? 네. 이건 왜 안 되지? 학교 PC만 좀 막히는 것 같은 그래? 느낌이 들거든요. 노트북도 안 되고 코드 제가 새로 발급받은 거로 갱신이 안 돼요? 지금 받은 건 지금 받은 건 안 되고 저는 전에 받아놨고 저는 저기 됐거든요. 저는 지금 받은 걸로 됐어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스태티스틱하고 모델러하고 아웃서 다 같이 받았는데 예. 그게 한 번에 저기 깔긴 깔았어요. 근데 학교에 거는 좀 막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뭔가 얘가 지금 그 라이센스가 기록되는 파일에 대한 라이트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하고 달라진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있나 싶어서 그런 거 안 까는 거 같고 이게 제가 발급받은 코드가 아니라 저희 내부 직원이 사용하는 코드를 갖다 넣는데도 안 되는 걸로 보면 이게 지금 코드가 안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라이센스 예를 봤을 때 보면 기존의 라이센스 기간이 만기된 상태에서 새로 코드를 넣어도 이거 이게 아닌데 근데 저 지금 옛날 거 쓰시고 계세요. 예. 라이센스 연장이 안 되지 않으세요? 옛날 거 쓰는 거에서 지금 새로 나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제가 드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이게 평가판도 연장이 됐는데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설치해봐야 되겠네요. 잠깐 쉬는 시간을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예전부터 만들어 놓고 올린 거라서 그리고 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습해가지고 회사요. 네? 인생사고 연차 미쳤어. 3일. 휴가를 낼까 말까. 3일 날 좀. 아 진짜? 근데 쉬는 날이잖아요. 계속 야근하면 일주일에 너무 힘들어. 야근 힘들죠. 이거 근데 10월 17일까지는 정신적 힘들. 되게 되는데 근데 진짜 피곤해 보이시네. 17일까지 넣으면 된다는 거 아닐까? 그런가? 그런가 보다. 17일까지 이 라이센스 번호가 유효가 되는 거 맞지? 됐어. 여기도 해놔야겠고 저거는 됐어. 저기 학교 과는 지금 인증이 나오나 보다. 지정이 나오셨어요. 어디? 네트워크가 뭐 잡혀 있는지. 서명 하루에 원수. 나는 되는데. 원수 이거는 또 다시 풀어야 되나? 모듈러 그거 뭐지? 프로그램 아, 자동. 노트북. 네. 이거 저 뭐 오래 걸려서 되게 새 거야? 조심하시고. 그 이미 복사해놨을걸 그때? 그때? 모듈러가 있었어 그때? 스테틱스에 같이 있었어. 할일이라서 이거 또 넣는데 조심한 방식이 필도 있었어. 넣고요. 이게 이거? 요 64비트? 요거에? 없는데? 없잖아. 저거. 나는 어떻게 했지? 내가 뭘로 보낸 거지? 내가 그 뭐 선택적으로만 했을 수도 있어. 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나도 근데 받아서 했는데 좀 있어. 뭐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점을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 일견 잘 불러드리는데 안 해봐가지고 주의하시나요? 어차피 요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네트워크 라이센스만 있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 프로그램이 옛날 건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선생님 혹시 CD 있으세요? 지금 안 되는 분은 일단 제가 라이센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하시는 거는 제가 올려드릴 라이센스 코드가 있어요 지금 인증 코드.